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7월의 마지막 날 31일 수요일입니다. 자, 오랜 휴가를 끝내고 돌아오셨습니다. 이주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갔다 오셨어요? 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영국에 다녀왔습니다. 오, 한마디만 할게요. 좋을 때입니다. 네. 근데 이 댓글에 이주영 기자를 그리워하는 애청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주영 기자의 휴가가 너무 길다는 푸념 섞인 댓글도 올라왔고 네. 이주영 기자는 언제 돌아오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댓글도 있었고. 뭔 말인지 알겠죠? 네. 네. 휴가는 가급적 짧게. 네. 자, 이제 SNS 한 뉴스 다시 시작을 해야죠? 네. 네. 첫 뉴스는 어떤 겁니까? 네, 어제 서울 방화대교 남단 인근 접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도로 철제 상판이 무너지는 사고로 노동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쳐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요. 예. 트위터에서는 제발 이런 후진국형 인재사고 좀 그만 일어났으면 한다는 등의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도 일하다가 다치지 않고 죽지 않는 세상은 아직도 먼 것일까요? 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노량진 배수지에서 수몰 참사가 발생한 데 이어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네.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은 방화대교 사고로 또 노동자가 숨졌다. 지난 10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숨진 노동자가 7천여 명, 7월에만 13명이 숨졌다. 무조건 공기를 서둘러 이윤을 남기는 빨리빨리가 노동자를 잡는다. 솜방망이 처벌로 거듭되는 인재는 부실공사로 이어져 시민의 목숨도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서울시 등 관련 기관의 부실한 감독 부분도 도마에 올랐는데요. 한 트위터 이용자는 노량진 사고처럼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에서 사고가 벌어졌다. 이 정도면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에게 관리 부실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네. 반면 또 다른 이용자는 서울시에는 총 28개의 교량이 있는데 이 중 서울시가 관리하는 다리는 당산철교를 포함한 21개다. 방화대교의 관리청은 민간 사업자로 돼 있다. 즉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는 교각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서울시에만 책임을 넘길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노량진 사고에서부터 박원순 시장 책임론, 네. 새누리당도 많이 열을 올리대요. 네. 내년 지방선거 때문일까요? 뭘까요? 아무튼 네. 다음 소식은요. 네, 낙동강 상류에 이어 하류까지 녹조 현상이 번지고 있다는 소식이 트위터 여론을 자극했습니다. 특히 낙동강 창녕 함안보에는 올해 처음으로 조류경보가 발령됐는데요. 네. 이를 두고 트위터에서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이명박표 친환경 4대강 사업 역시 짱이네요. 녹색만 있으면 무조건 친환경인가 보죠. 라고 비꼬아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이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에게 녹조 현상이 일어난 낙동강 물을 믿고 마시라며 공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전했습니다. 4대강 지역에서 여러 차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한 유명 트위터리어는 감사원이 뒤늦게 4대강 사업에 철퇴를 내려도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발언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는데요. 최근 그는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공사 효과가 홍수 피해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위터에서는 낙동강은 녹조로 고생인데 심재철은 거꾸로 4대강 공사를 홍보하고 있다. 도대체 공사 효과가 어디서 어떻게 나타났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심재철 의원 열변을 토하셔서 목이 네. 마를 테니까 녹차라떼 한 잔 드시고 이어가라고 하세요. 네. 마지막 뉴스는요. 정부가 자살 방지 대책으로 번개탄 규제 방침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진짜예요? 네, 그렇다고 하네요. 예. 보도에 따르면. 예.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이 이러한 내용을 놓고 집중 토론을 벌였다고 합니다. 즉 번개탄을 이용한 자살이 늘어나니 번개탄을 규제하자는 논리인데요. 이를 두고 트위터에서는 코미디에서나 다룰 법한 토론이 높으신 정부 관료들의 회의석상에서 거론됐다는 조롱이 이어졌습니다. 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자살 방지를 위해 번개탄을 규제하겠다는 건 과식 방지를 위해 숟가락을 없애겠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영화감독 이송희일 씨도 학생 자살 대책이랍시고 창문 쇠창살을 부착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차라리 자살 시도가 높은 한강을 매립하자고 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 하려고 했는데 이미 나왔군요. 네. 그럼 한강 투신 자산을 도대체 어떻게 막는답니까? 위에 시멘트로 그냥 다 덮어버립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발상이라고 하는 게 아이고. 네. 이만하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종횡무진 한국경제. 재벌 개혁에 앞장서온 김상조 교수. 그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우리가 몰랐던 한국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마세요. 종횡무진 한국경제.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북.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이 사실은 대운하를 짓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문건이 공개가 됐습니다. 민주당의 김현 의원이 어제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이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의 문건을 공개를 했는데요. 2009년 2월 13일에 작성된 이 문건에 보면은 당시 이 왕차관으로 불렸던 박영준 당시 국무차장의 대운하 발언이 분명히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문제를 한번 집중적으로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동대의 박창근 교수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일단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잠깐 소개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2009년 2월 13일에 작성됐다라는 이 문건, 4대강 살리기 기획단장이 작성한 문건으로 되어 있는데 제목은 주요 쟁점 업무 협의 결과 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여기에 박영준 당시 국무차장의 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대운하는 지금 분위기로는 할 수 없음. 1단계로 국토부안을 추진하고 경제가 좋아지고 경인운하 등으로 분위기가 성숙되면 대운하 안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사실 그 전부터 계속 의혹은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네. 이게 문건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일단 이거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국토부 안하고 대운하 안하고 어떻게 달랐던 겁니까? 국토부 안하고 대운하 안은 본질적으로는 똑같은데, 네. 대운하 안을 보면은 이제 수심 6m 대부분의 구간을 하게 예. 돼 있고, 예. 국토부 안은 수심이 조금 낮죠. 예. 그래서 국토부와 그 대운하 안을 보면은 그 유사한데 그쪽도 조금 다릅니다. 근데 네. 그쪽 부분들은 아까 우리 박영준 전 국무차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경제가 좋아지고 경인운하 등으로 해서 분위기가 호전이 되면은 네. 추가 준설을 해서 운하를 완성시킬 것이다. 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추가 준설을 언제 근데 그 이후에 네. 자료들을 보면은 청와대에서 낙동강에 8억 톤의 물을 확보하라는 네. 어떤 또 내용이 떨어집니다. 예. 거기에 의해서 이제 당초 한 3m 정도 수심이 부산서 구미까지는 6m로 수심이 깊어지게 됩니다. 예. 네, 그리고 구미에서 상주까지는 4m 정도 이런. 그러니까 결국은 최종 2009년 6월 8일 날 발표되었던 최종 보고서에서는 네. 거의 운하로 바로 될 수 있게끔 설계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사회자님께 말씀하셨던 2월 13일 날 2009년 예. 이때보다도 몇 차례 회의를 거쳐서 점점 더 운하의 모습을 갖춰졌고 네. 최종 마스터 플랜은 한반도 대운하 안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지금 3일 뒤인 2009년 2월 16일에 작성된 문건을 보면 또 이렇게 돼 있거든요. 향후 지역 요구에 부응해 대운하를 추진할 경우에도 기술적 경제적 어려움 없이 추가 준설 등으로 운하 추진이 가능하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하다. 그게 이제 대운하다. 이렇게 이제 적시되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국토부안 같은 경우는 수심이 2.5 내지 3m였던 거 아닙니까? 네, 처음에는 그렇게 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갔는데 이제 이들의 계획대로라면 나중에 대운하를 추진하게 되면은 추가 준설을 통해서 6m 수심을 확보를 한다. 이런 것이었나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3m, 예, 3m 정도,
네, 3m 정도 수심을 하더라도 네. 배 운항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요? 한반도 배 운하의 모델이 독일의 R&D 운하지 않습니까? 예. R&D 운하가 수심이 3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바지선이라든지 관광선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수심이 3m가 돼도 갈 수 있고, 참고로 한강 하류 지역 서울 구간에도 수심이 한 3m에서 언저리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유람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그 정도 되면 충분히 다니고도 남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 뒤 며칠 후에 나왔던 그러니까 지역에서 또 운하 수요가 있으면은 추진하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뭐 어떤 그런 안을 최종 결론을 내놓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는 어차피 이 사업이 운하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정책을 추진했던 의사결정권자들은 계속 운하에 염두에 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국책 사업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대운하청이란 것은 민간단체거든요. 이런 민간단체의 입김을 받아서 그 사대양 사업을 설계하라고 이 청와대에서 그런 지시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내에 처리해라.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운하 계획이 수립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갈래로 지금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명박 정권이 국민을 속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당군 이래 최대 토목공사라고 하는 게 사대양 사업인데 이것이 본질은 대운하 사업인데 대운하 사업이 아니라고 하면서 국민들한테는 계속 그렇게 홍보를 해왔고 내부적으로는 대운하 사업을 추진했고 이것은 따지고 보면은 당군 이래 최대 국책 사업을 빙자한 사기극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럼 이명박 정권의 이 실세들은,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왜 이렇게 대운하에 집착을 했을까요, 도대체? 아무래도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 제1 선거 공약이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때 이제 박근혜 후보 당시 경쟁을 할 때 박근혜 후보 측에서는 이것을 엄청나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이제 당선이 되면서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가 강력했었는데, 그 당시 집권하자마자 바로 촛불 사태 때, 6월 19일이죠. 그때, 대운하 추진을 이제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라디오 방송 통해서도 안 하겠다는 것을 여러 차례 밝혔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왜 그러면 대운하 사업에 여기에 목을 맬 수밖에 없었나 하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공사를 할 때 제일 이윤이 많이 나는 사업 중에 하나가 하천공사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비자금 문제라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태인지 간에 이런 대규모 어떤 사업을 통해서 옛날에 무슨 특정 고등학교 인맥들이 많이 관여했니? 이런 어떤, 말들이 많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뒀지 않았나라는 것도, 저는, 세부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은, 추측으로, 그것을 많이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교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그게 비자금이든 뭐든 검은 돈이 오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지금 그게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지금 밝혀야 될 문제인데, 저희도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수사권도 없고, 그리고 그런 고급 정도의 접근할 수 있는 길도 없기 때문에 단정시키기는 그렇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4대강 살리기 사업, 그들이 말했던 그것도 하천 사업이고, 그거를 통해서도 이래서 토목 건설 회사 같은 경우는 막대한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가장 지금도 저희들이 의혹의 눈초리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게 뭔가 하니까 준설 물량이거든요. 당초 5.7억 입방메다를
준수하겠다고 했는데, 예. 5.75 200m 같은 남산 있죠? 예. 그것이 한 9배 정도 되는 물량입니다. 와, 그 정도. 예. 예. 남산에 한 9배 되는 물량의 모래를 차량에 다 퍼내겠다 했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최근에, 국토부 자료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한 25% 정도, 다시 4분의 1 정도가 준수를 하지 않았던가, 재퇴직이 됐던가, 그 둘 중에 하나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그게, 돈으로 환산하자면은 약 한 2조 원 가까이 되는, 예. 돈입니다. 그게 지금 과연 준설 물량을 일부 줄인 걸로 또 파악되는데, 예. 왜 줄였느냐는 거죠. 통키 사업 같으면은 준수를 내가 100을 하겠다고 입찰 안내서를 보고 입찰하잖아요. 예. 그런 것도 100을 준수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됐고, 심지어, 그 낙동강 중류, 예. 구미 이쪽 지역의 저 자료를 보니까 무려 반 정도가 예. 준설이 안 된 데 있더라고요. 어허. 과연, 이거 그냥,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그러면 되는지를.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적게는 25%, 많게는 절반에 가까운 준설 공사를 예. 안 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안 그런데 했는지, 재퇴직됐는지는 밝혀야 돼요. 아무튼 그 준설 공사비는 지급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단은 그 등기 사업이니까 예. 지급이 됐겠죠. 그렇죠. 물론, 항공구 같은 경우에는 당시 입찰할 때 준설 물량을 줄여서 사례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그대로 입찰을 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어떤 큰 설계 변경 없이는, 네. 그대로, 준설이 진행됐었어야죠. 그러면 그 총 2조 원에 해당이 되는 그 준설 공사비, 그러니까 실제로 하지 않은 준설 공사비를 건설사들이 그냥 속칭 인마이 포켓하고 말았겠느냐. 이게 좀 합리적 의심이 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거는 공학적으로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사항인데, 네.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밝혀내기가 네. 아주 까다롭습니다. 예, 어떤 점에서? 왜냐니까, 물속에 있거든요. 그렇죠. 물속에 있으니까, 예. 일반 국민들이나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도 상당히 그것을 이제 좌표 같은 거 맞추고, 그다음에 측량했던 위치 이런 거 다 맞추면서 측량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예. 재작년이어서 그때 저희들이 낙동강 전역에 대해서 일찍 측량을 해봤습니다. 예. 측량을 해보니까 한 25% 정도가 준수이 덜 된 것을 우리 확인을 했거든요. 예, 예. 네, 그 부분은 국토부의 자료에서도 거의 비슷한 물량 정도가 준설이 안 된 걸로 지금 나오는데. 혹시 이게 준설이 안 된 게 아니라 준설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퇴적됐을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가려야 된다는 거죠. 예, 예, 예. 지금 재퇴적된 분야도 예. 있고 한데. 근데 저희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준설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준설선이죠.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건 뭐 비공개 내용입니다만은, 준설을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데, 네. 도대체 어디까지 하는지 자기네들도 잘 모른다고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표, 이게 준설선을 보면은, 수심 깊이, 얼마나 해야 되는지 그 자료가 모니터로 나오는데, 네. 그것을 조작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조작되었는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밝혀진 게 없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진술 물량을 줄일 수도 있다, 공학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그런 어떤,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체크를 해야 될 게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어차피 이제 검찰을 거쳐가지 않을 수 없게 돼버렸는데, 네. 박근혜 정부 하에 검찰에서 이 문제를 정말 탈탈 털 수 있다고 기대를 하십니까, 교수님? 글쎄요. 저는 지금 현재 국무총리실에서 4대강 검증위원회인가 조사위원회 구성하는 어떤 걸 보면은, 예. 그렇게 깔끔하게, 예. 하고 가지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지금 4대강 국무총리실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 이미 이것은 조사해서 밝혀내겠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리고 그 뒤에도 이것은 문제가 있으면 조사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7월 10일자인가요? 그때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고 당시 청와대 이정현 수석이신가요? 예. 그분께서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래서 사대강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에 위장된 사업이었다면은 이것은 국민을 속인 일이다. 그렇죠. 이것은 뭐 이런 멘트를 하시지 않습니까? 예. 이정현 수석 끝에 있는 대통령의 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네네. 또 다르면 대통령의 의지가 박혀서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예. 국무총리실에서는 아직까지 사대한 검증위를 구성하는데 예. 단순 인사도 넣어야 되겠다. 는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피의자를 배심원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사대한 검증을 하게 되면은 뭐 물타기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회의할 때마다 서로 고함만 지르고 하다가 회의가 끝나고 그리고 나중에는 폐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다 유리하게 국토부가 국무총리실에서 만들 건데 결국은 가서 들러리에서는 다시 해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검증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핵심이 있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은 물론 검찰은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기조라면은 검찰에서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합리적인 추론은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총리실 산하에 이제 그 4대강 검증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어떤 그 일관되게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왔던 그 교수님 같은 분들 연락이 왔었습니까? 간접적으로 연락이 와가지고 저도 국무총리실에 2번 회의를 갔었습니다. 갔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대통령 직속을 해달라. 왜냐면 이게 국무총리실하고 대통령실하고 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해달라. 그리고 찬성했던 사람들을 왜 자꾸 넣으려고 그러냐 빼라. 그리고 사대강 조사위의 권한을 다오. 그리고 만약에 공무원들이 허위 자료를 낸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게끔 건의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달라. 기타 그리고 조사도 사대강 조사위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 이런 것들 요구를 했는데 다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번에도 밝혀졌습니다마는 3차 감사원 감사 때 감사원이라는 헌법적 기관에서 국토부에 감사가 들어갔는데 국토부 공무원들이 자료를 훼손하고 감사에 저항하고 그다음에 감사를 무력화시키는 작업을 했다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관련 컴퓨터 자료를 봉인해서 압수해가지고 보니까 컴퓨터 안에 많은 파일들이 지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복원해보니까 이렇더라라는 게 7월 30일자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근데 감사원이라는 헌법기관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조직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민간단체로 구성되어져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사대강 특위, 검증이라든지 여기에서는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시스템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던 게 4대강 사업과 관련이 있었던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보직 이동시켜라. 왜냐하니까 자기가 했던 사업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자료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당연히 그 자료 숨기고 왜곡하고 하는 것은 불에 불보듯이 뻔한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실에서는 그러한 것은 총리실이었던 게 아니다. 국토부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변명을 하고 있거든요. 또한 마찬가지로 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를 보더라도 김근호 사장님께서 며칠 전에 퇴임을 하실 때 29일날 퇴임사를 아마 했는 거라고 했는데 그때 퇴임사를 보니까 한반도 4대강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날 감사원에서 이 자료를 김현 의원실을 통해서 발표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수자원공사도 지금 현재의 그 고위직에 있는 분들도 전부 4대강 사업을 위해서 지난 5년 동안
열심히 해왔었던 분들이 신장에서 그래서 그런 어떤 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수자원공사에 대한 자료조사, 자료협조가 제대로 될 리는 만무하다. 그 부분 자료들을 영원히 수자원공사가 실제 보건설을 대부분 책임지고 있고 보호 운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수자원공사가 보여주기 싫은 자료를 보고 싶어하는데 당연히 그런 자료들을 내놓을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수사 권한이 있어가지고 자료 압수를 한다든지 뭐 이런 권한은 없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현재 국무총리실에서 4대양 검증을 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4대양 사업을 추진했던 측에 문제부를 주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는 게 저희들의 인식입니다. 뭐 지금까지 나오는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이 4대강 사업 같은 경우는 감사 수준 내지 검증 수준에서 뭘 할 게 아니라 이건 수사권이 발동이 돼서 낱낱이 밝혀야 되는 그런 사안인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별건을 여쭤볼게요. 어제 낙동강에서 또 이 그 녹조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작년에도 이게 이제 녹조가 발생했을 때 이명박 정부 때 아니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그때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이게 무슨 뭐 4대강 사업 때문이 아니고 비가 안 와서 뭐 이러이러한 식으로 논리를 댔는데 지금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지금 함안보에서는 드디어 조류 경보를 발령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네. 뭐 물론 작년에도 심각했지만은 지금 작년에 환경부도 그랬고 국토부도 그랬고 4대양 사업과 관련해 있었던 측에서의 얘기는 날이 따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갈수기이기 때문에 조기가 발생했다.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장마 기간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장마의 끝자락입니다만 그렇죠. 장마 기간 같으면은 날도 상대적으로 선선합니다. 예. 물론 비가 안 올 땐 덥겠지만은 그리고 물량도 상대적으로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조가 조류 경보 발생까지 갔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작년에 국토부와 특히 환경부가 변명했던 것은 허위라는 것이 밝혀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조류가 발생하게 되면은, 현장에 가보면은,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이 조류가, 사진에서 보시겠습니다만은, 거의 녹색 페인트를 가지고, 페인트를 그 넓은 강에다가 뿌리난 거랑 같거든요. 그런 어떤 물을 주민들이 먹어야 된다는데 이제 핵심이 있습니다. 식수를 식수를 이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식수 과정에서 조류를 제거하기 위한 많은 약품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학문적으로라도 어떤 약품과 자연 조류 식품하고 이런 것 조류하고 이렇게 반응을 했을 때 어떤 독성 물질이 밝혀진다고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해서 어떤 신체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인체에 유해하지만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그런 물질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더러운 녹조로 완전히 오염된 물을 이제 정수시켜서 사람들이 먹을 수는 있겠죠. 먹을 수 있지만은 그 물이 과연 안전한가는 오직 신만이 아는 경지라는 거죠. 결국은 매년 이와 같은 녹조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물을 계속 또 먹는다. 이게 5년, 10년 지날 경우에는 과연 우리 인체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지 진짜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럼 해결책은 역시 볼을 허무는 것 외에는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볼을 허물자 그러면 제 생각에는 허무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만 볼을 허물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또 다른 파퓰리즘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엄정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4대양 사업을 인해서 보호와 준수이 대표적 사업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과연 순기능은 뭐고 역기능이 뭔가. 그래서 역기능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라는 어떤 대안들을 설정해야 되겠죠. 가장 그 대안 중에서는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수질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그다음에 수문을 항시
개방하는 것. 예. 또 하나는 녹조 발생할 때만이라도 수문을 항시 개방한다는 것. 예. 뭐 요것 하나에 대해줄 수 있고, 또 하나는 말 그대로 의사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 철거하는 방안. 예. 이와 같은 어떤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환경성, 경제성, 사회적 수용성 뭐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 하는 방법들은 많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되죠. 그렇죠. 보고 다 이렇다. 그리고 낙동강변에 계시는 주민들, 상승했던 주민들도 또 오히려 많았거든요. 예. 그분들한테도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정책으로 가져가야 바람직한가라는 것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도의 존폐 문제를 결정하는 게 이게 민주사회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근데 녹조가 발생했는데도 수문을 안 열고 있습니까? 안 열고 있죠. 왜요? 못 열죠. 왠가하니까 관리 수위를 그만큼 유지하게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좀 선뜻 납득이 안 되네요, 그거는. 아니, 지금, 저 오늘 보니까 수상공사가 보를 관리하는데, 네. 수상공사의 입장은, 녹조가 발생한 건 맞는데, 안전치 이내다. 예. 네, 이런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상공사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거죠. 다시 해서 수상공사가 지난 5년 동안 이 사업에 하면서 수질이 개선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분들이 지금 또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 식수에 문제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왜곡된 자료를 가지고 대국민 홍보를 하는데 세상 어느 누구가 그와 같이 녹조가 낀 물을 정수해가지고 먹는다 그러면은 이거 먹는 물은 우리가 똥물이 있잖아요. 똥물도 정화하면은 먹는 물 만들 수 있는데 또 그런 물을 먹을 때 찝찝 안 하겠습니까? 교수님 혹시 수자원공사 가보셨어요? 수자원공사는 엄청나게 제 전공 분야가 그쪽이거든요. 예. 혹시 그럼 수자원공사는 어떤 물 먹던가요? 수자원공사도 수돗물 먹죠. 그렇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수자원공사에서 만드는 K-워터라는 물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비 판매는 안 되는 거죠. 그 수돗물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그 정수 시설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 그다음 서울시에서 하는 정수 시설은 뭐 전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그 낙동강변에 있는 지자체들, 그 낙동강물을 취수해서 정수해서 공급하거든요. 이 녹조가 이렇게 대규모로 발생하면 고도 정수 처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고도 정수 처리 시스템은 부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일정 몇 개 부분은 큰 지자체에서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조그마한 지자체에서는 아직까지 고도 정수 처리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쪽 지역이 상당히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군요. 저는 아까 왜 수문을 안 여는 게 납득이 안 간다고 왜 말씀을 드렸냐면 규정상 일정 수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게 수량 확보나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면 지금은 비가 많이 오는 철이잖아요. 네. 그러면 수문 열었다가 수문 연다고 해서 뭐 수량이 부족해지고 이럴 것 같지도 않아서 납득이 안 간다고 한 건데 그런 문제가 아닌가 보죠? 지금 현재도 그 물량이 많으면 고정보 위로 물이 넘쳐 흐릅니다. 수문을 열든 안 열든 계속 그 상류 측에서 물이 많이 들어오면은 보위로 물이 흘러내리고는 있죠. 그런데 수문을 연다는 것은 수위를 낮춰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시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물은 녹조가 발생하는 원인은 일단 그 오염물질이 들어오는 거, 하천에 들어오는 거, 그다음에 수온이 높아지는 거, 그다음에 물에 정체시키는 거. 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녹조 발생이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온도는 올라가고 있고 오염물질이 이미 들어가 있고 그러면은 물에 그 고이었던 물을 흐르게 해주면은 녹조 발생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문을 확 열어버리면은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물이 지금 급한 건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은 물의 흐름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주면은 녹조 발생이 훅 떨어지게 되는 거죠. 저는 여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수를 하려고 그러면은 수위가 떨어지게 되면 또 지수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예. 그러니까 맹구하니까 이게 당초에 이렇게 수문을 운영하는 어떤 기법을, 다음에 취소하는 시스템을, 이게 녹조가 발생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매뉴얼만 제대로 되어 있더라도, 이럴 때는 수문을 열더라도 문제없이, 시스템 구축해 나면 됐었는데, 근데 그런, 수질이 깨끗해진다고 얘기해놨으니까, 그런 시설을 그런 지금 비상사태잖아요. 네. 이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가 사실 지수장의 어떤 시스템이 지수 시스템이 그렇게 안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진퇴양난이 된 거고. 그렇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내년에도 이 상태가 되면 또 발생할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또 올 가을에는 또 대규모 또 물고기 폐사 사건이 또 발생할 겁니다. 웬만하니까 이 녹조들이 죽으면은 땅바닥에 가라앉거든요. 그래 되면 이게 한순간 턴오버라 그러는데 한순간 물이 뒤집히게 됩니다. 계절이 그 경우에 순간적으로 산소 고갈 상태가 오면은 물고기 폐사 사태가 작년에 금강에서도 발생했고 낙동강에도 발생했거든요. 시민사회단체 추측으로는 몇십 30-40마리의 고기가 죽었다. 금강에서는 씨가 말랐다라는 어떤 결과가 냈는데 이와 같이 이 수질 악화에 의해서 우리 먹는 물이 문제가 되는 것도 심각하지만은 하천 생태계가 극도로 황폐가 된다는 대로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군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시사평론가 김종배가 진행하는 이슈 털어주는 남자. 시사의 최전선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네. 이번 주 수요일은 연예가 키워드 시간입니다. 자, 그 주인공이죠. 김대호 오마이스타 편집국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또 연예계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얼마 전에 연예계에서 참 뭔가 그 불행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네. 김종학 PD. 정말 그 스타 PD셨는데 네. 불행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사건의 배경에 뭐 출연료 미지급 이런 문제가 있었고 뭐 검찰 수사가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김종학 감독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가장 눈에 와닿던 그 신문의 제목이 있었어요. 이제 한 신문에서 제목이 김종학 드라마 슬프게 끝나다. 이런 형태였는데 사실 김종학 감독이라는 분이 이 한국 드라마나 한국 방송계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컸었죠. 한데 이제 이 죽음을 선택하면서 그 연고도 없는 어떤 이 고시원에서 이틀간을 빌려서 거기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는데 정말 좀 너무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신이라는 드라마가 그 가장 최근에 이제 그 제작을 했던 드라마입니다. 이민호 씨하고 김희선 씨가 주연했던. 예, 그렇죠. 예, 저도 몇 번 봤는데. 예. 근데 이제 그 신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김종학 감독이 그 모든 것을 컨트롤을 하긴 했지만 신이 문화 제작사 라고 해서 이제 그 어떻게 본다면 이제 부동산 쪽에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형태인데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예. 그러니까 어떤 계획서만 가지고서 투자사들이 들어와서 드라마 투자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한 회사를 설립하게 되는 거죠. 신의를 제작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신의를 제작하고 남는 수익금에 대해서 서로 분배하고 이제 그 회사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어떤 뭐 그 드라마 제작사 같은 경우에 기존에 있던 제작사들은 계속 꾸준히 다른 드라마도 제작하고 예. 그다음에 또 발굴도 하고 시나리오 그러니까 대본을 쓰는 작가도 영입하고 감독도 영입하고 이런 그 지속적인 그런 그 경영이 이루어지는데 이 신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일회적인 네. 그런 형태의 드라마 제작 형태가 지금 요즘 그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격이 컸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의에서의 제작비 그다음에 출연료 미지급과 같은 경우에는 김종학 감독이 온전히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아니 투자자를 받았고 그러면 지분이 나눠져 있으면 그 지분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역시 이제 부채에 대해서도 그 투자한 만큼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 부분을 짓지 않기 위해서 예. 조금 편법으로 이런 형태의 그 일회적인 드라마 제작사를 만들게 되는 거죠. 프로젝트로서. 아무튼 자, 뭐 김종학 PD의 불행한 일은 뭐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는 아니고 결국은 이제 김종학 PD 건에서 이제 그 불거졌던 오래된 관행, 잘못된 문제 이게 좀 오늘의 주제인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이제 출연료 미지급 문제 이런 네.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표준계약서 2개를 내놨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고 네. 또 하나는 대중문화예술인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 이 제정안을 발표를 했는데 네. 이게 지금 이제 방송가의 그런 문제를 개선해 보기 위해서 문화체육부에서 이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그거부터 좀 개요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이 문제에 대해서 그 표준계약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 논의가 되어졌습니다. 거의 뭐 한 10년 이상 논의가 되어졌는데 예. 이 방송사 그다음에 또 외주 제작사 그리고 또 기타 단체들에 의해서 이 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이번 기회에 초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표준계약서들이 과연 지켜질 것인가 안 지켜질 것인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강제성이 있는 상황이지만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일부 이제 이 KBS 같은 경우에는 예. MBC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 표준계약 제작 표준계약서를 준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용하겠다 밝혔어요? 예. 이제 공적 감시 대상이기 때문에 이 KBS 같은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예. 그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이제 미지급이 발생하면 방송사가 직접 출연료를 지급하고 네. 그다음에 또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쪽대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촬영일 2일 전까지 대본을 지급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제작 표준 계약서 방송 프로그램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 재산권은 방송사와 제작사의 기여도에 따라서 네. 상호 인정하되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일원화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권리별 이용 기간과 수익 배분도 명시한다.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핵심적인 게 이제 저작권 문제. 저희가 이탈리아에서도 한번 보이는 팟캐스트에서 네. 이 독립 다큐 PD 2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이 2분도 아주 강력하게 얘기했던 게 바로 이 저작권 문제였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그때 이제 그 보이는 팟캐스트를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인지 아마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만들었는데 아주 정말 그 짜디짠 그 제작비를 가지고. 네. 근데 저작권을 갖지를 못하니까 2차, 3차 상품을 만들어내지를 못하고 수익을 환수를 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건데 이걸 좀 이제 그 개선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좀 방송계는 좀 다른 문제가 있어요. 어떤 뭐냐면 이제 그 신이나 아니면 태양사신기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경우인데 네. 방송사에서 제작비 전액을 투자하지 아니하고 예. 저작권 부분을 외주 제작사가 갖고 그다음에 방영권만 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결국은 외주 제작사에서 모든 그 2차 상품이든지 2차 부가가치에 대해서 수익 부분을 외주 제작사가 가져가는 네. 형태인데, 그러니까 태왕사신기나 신이나 뭐 기타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부가 가치가 높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외주 제작사에서 아예 제작비 부분은 우리가 조달을 할 터이니 방송사는 저작권 부분을 건드리지 말고 방영권만 구매라. 네. 이런 형태가 또 되기 때문에 방송사에서 무조건적으로 저작권을 다 가져가는 형태는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외주 제작사 같은 경우 상황이 좀 많이 열악하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이제 드라마 분야가 있지만 또 다큐 분야나 이런 분야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 되는 분야가 있고. 그렇죠. 안 되는 분야가 있고. 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것 같고. 출연료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면 방송사가 지급한다는 얘기는 이제 보통 이제 드라마 같은 경우 외주 제작사에서 제작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외주는 프로덕션에서 지급을 못하면 그 드라마를 틀었던 방송사에서 지급한다 이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이 부분은 아마 이 방송 연예인 노조 쪽의 입장을 굉장히 많이 수용한 것으로 보여요. 네. 그래서 이제 연기자 노조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어떤 미지급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방송사에 대한 책임을 물었는데 예. 이 방송사에서 지급하는 형태들은 예. 이 방영권만 살 경우에는 이제 방영권에 대한 금액인 거고 예. 지불인 거고 그다음에 제작비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이 출연료 부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모든 제작비 부분들을 방송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하기 때문에 이 방송사로서는 좀 난감한 면이 있어요. 지급은 했는데 외주 제작사에서 그 출연료를 지급 안 한 게 있거든, 안 해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우리가 경제민주화 이야기하면서 아주 잘못된 문제 가운데 하나로 납품가 후려치기 얘기가 많이 됐잖아요. 네. 방송사도 솔직히 후려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작비. 이것도 좀 이번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후려치기 얘기가 나오면 네. 또 어떤 문제가 대두가 되냐면 외주 제작사에서 네. 과도한 출연료를 제한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방송사에서 어떻게 할 수 그것도 있는 있어요. 방법이 그러니까 지금 있느냐. 연예계 일부에서도 출연료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진짜로 과합니까 보시기에? 제가 볼 땐 개인적으로 보거나 사회적으로 통념상으로 봤을 때라도 네. 굉장히 많은 금액이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톱 클래스의 배우다. 네. 그러면 그 드라마 1회 출연료가 얼마쯤 됩니까? 지금 이제 1회 출연료를 따질 수가 없는 형편이 됐어요. 뭐냐면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한 드라마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드라마 제작사들 이런 형태의 소속 배우들, 예. 한류 스타들 같은 경우에 거의 출연을 하면서 지분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아, 배우가? 배우가요. 아, 지분도 투자예요? 그렇죠. 예, 소속사가 가져가는 거겠죠. 결국은. 예.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일본이나 아니면 한류를 염두에 두고서 출연을 할 경우에 예. 지금 통념상으로는 제일 많이 받고 있는 배우가 2억 정도. 해당. 와. 근데 이 회당 2억인데 이 2억 속에는 기본적인 출연료가 있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일본의 이제 드라마가 판매되어졌을 때 예. 수익금까지 나눴을 때 그런 부분까지 하기 때문에 런닝 개런티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회당 출연료 2억이라고 하면 이 방송사로서는 도저히 인정을 할 수가 없는 형태인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되는 드라마 같은 경우에 대부분 외주 제작사에서는 방송사에 이 방영권만 구매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주 제작자 입장에서는 톱 클래스의 그러니까 배우를 영입을 해서 또 어떤 배우의 인지도를 가지고 드라마를 띄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있으니까 그 출연료를 올려줘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좀 이렇게 이 부분이 담겨 있는지 안 담겨 있는지 모르겠지만 연예인들 출연자들의 등급을 매긴다는 게 조금 우스운 얘기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방송사에서 출연 등급이 있으니까. 진짜 그 등급은 어떻게 매겨요? 이 인지도 그다음에 경력. 예. 이런 두 부분으로 이제 차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객관화된 지표는 아니잖아요. 방송사가 임의적으로 매기는 등급인 거죠. 임의적으로 매기는데 예. 상호 이제 협의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른바 시장 관행가라는 그렇죠. 거군요. 예. 그러니까는 이 한반도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TV조선에서 만들었던. 네네. 이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이 출연료가 거의 톱 클래스 두 배우가 거의 5억 원씩을 받았거든요. 전체를. 그러니까 전체 출연료. 해당이 아니라. 예. 전체 출연료 5억을 받았는데 한반도라는 드라마가 정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폭삭 망하면서 예. 이 TV조선 방송사 측에서 2분의 1 후려치기를 했어요. 약속을 해놓고? 예, 약속을 해놓고 우리는 2분의 1밖에 모든 스텝
그 연출자든지 뭐 예. 저기 스텝이든지 출연자든지 아, 톱 배우만이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오. 하면서 이제 뭐 5억 받는 사람들이 2억 5천 받는 거 하고 그다음에 저 밑에 있는 스텝이 100만 원 받는 걸 50만 원 꺾는 거고.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말이 거죠.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예. 이 신의에서도 예. 김희선 씨가 앞장을 섰기보다는 이름을 같이 올린 부분이 그 조금은 이제 그 밑에 있는 스탭들에 대해서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김희선 씨가 나선 측면이 굉장히 큽니다. 내 출연료 다오 뿐만이 아니라 예. 내가 자진해서 그래서 그 깎거나 이래버리면 그렇죠. 그러니까 박봉에 시달리는 스텝까지도 깎여버리니까 네, 그렇죠. 이른바 못 받으니까. 저항선을 친 거다. 그렇죠. 근데 그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그걸 수용을 했어요. 두 배우가. 하면서 이제 나머지 뭐 500만 원 받고 200만 원 받고 하는 스텝이나 그 엑스트라 연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형편없는 금액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니 그리고 애당초 처음에 계약을 할 때 런닝 개런티식으로 해가지고 흥행의 성적에 따라서 출연료를 그러니까 달리 지급을 한다고 한다면 모르겠으나 네. 애당초 이른바 턴키 계약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확정 계약이었던 얼마 준다 거죠. 네. 통으로. 네. 그럼 줘야지. 그 위반 사항인데 예. 이게 또 외주 제작사가 껴있으면서 이 소송 관계가 이루어지면 예. 불이익을 당할까봐 예. 출연자나 스태프들 같은 경우는 나설 수가 없었고 오히려 그러니까는 주연급 배우들이 나서서 소송이나 아니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준다면 조금 사회적으로도 예. 문제가 되고 그렇죠. 이에 대해서 그 환기가 되기 때문에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는데 예. 이 그 많은 개런티를 받는 사람들이 빠져버리니까 한반도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그 어떤 추진 동력이랄까요? 돈을 받고자 하는 정당한 그 권리 부분이 많이 없어진 거죠. 그러면 졸지에 그 자기 보수가 절반으로 깎인 스탭들은 뭐라고 했어요? 그때 그 뒤에? 낙심천만이었고 뭐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참. 그게 이제 현실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우선적으로 예. 금액 상한선이든지 아니면 등급 형태로 해서 굉장히 낮은 임금이나 낮은 대가를 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예. 스텝이나 연기자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급을 하는 그런 어떤 요번에 그 표준계약서에 법률적인 그런 거 좀 부분들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이 조금 담겨 있었으면 하는데, 지금까지 발표된 것으로서는 아직까지 그 부분은 들어있지를 않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출연료가 과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출연료 조정이나 이런 것도 여기는 안 담겨 있는 거고. 그렇죠. 이제 출연료 미지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하자 이것만 담겨 있는 네. 거죠. 그래서 방송사에서는 일부 이제 약간 외주 제작사가 경영이 이제 흔들리거나 아니면 제작비 부분이 지급이 안 됐을 때는 예. 이 방송사에서 지급해야 될 방영권료나 아니면 다른 제작비 부분을 홀딩을 시켜놔요, 일부러. 아, 왜냐하면 이 부분을 갖다 다른 데 유용하지 않고 예. 스태프들이나 아니면 출연자에게 지급해주기 위해서 예. 일부러 조금 홀딩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근데 아니 좀 이건 좀 그러니까 막말로 좀 100번 양보를 해서 뭐 A급, B급 배우들이야 그래도 네. 다른 데서 벌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물론 뭐 그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건 알지만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스탭들, 박봉에 시달리는 스탭들 이들은 좀 이번에 그 문화체육부에서 그 표준계약서 만들었으면 이들에 대한 좀 어떤 그 제도적인 보호 장치를 좀 이번에 확실하게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좀 그 여론도 좀 환기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는 아직까지 스태프들 같은 경우에 노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돼 있지를 않고 예. 다만 이제 연기자 노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연급 연기자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 이제 단체를 통해서 외주 제작사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하고 그다음에 방송사에 대해서도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인 것이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참 재밌던데 표준 계약서에 네. 쪽대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촬영일 이틀 전까지는 대본을 제공한다. 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게 표준 계약서에 담길 만큼 중요한 문제입니까? 이 열악한 촬영 현장 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죠. 그럼 쪽대본이라 그런 게 오늘 촬영인데 오늘 아침에 나오는 거죠, 네, 대본이. 그렇죠. 그럼 이게 어떤 문제를 발생을 시키는 겁니까? 완성도가 일단 떨어지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또 과도한 이 촬영 시간을 굉장히 대기 시간을 늘려놓는 거죠. 예. 만약에 사전에 이틀 전에만 나와도 예. 뭐
요즘은 이제 드라마 같은 경우에 A팀, B팀, C팀으로 해서 세 군데에서 촬영을 하게 되는데 예. 이거를 조정하고 장소 조정을 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한꺼번에 촬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요즘과 같은 경우 쪽대본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냐면 어떤 씬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그 요즘 그 인기를 얻고 있는 너의 목소리가 들려 같은 경우에 예. 예를 들어서요. 쪽대본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상암동에서 촬영을 하거든요. 네. 실제적으로 그 저희 오마이뉴스가 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마이뉴스가 있는 상암동에서 촬영을 하다가 예. 다시 방송국 스튜디오에 갔다가 예. 다시 또 상암동으로 오는 거예요. 아. 쪽대본이기 때문에. 아. 근데 그 대본이 먼저 나와 있다면 예. 상암동 분량을 다 찍고 그렇죠. 그다음에 스튜디오 분량을 다 찍고 그렇죠. 하면은 시간이나 아니면은 스태프들의 이 부분들이 많은 해소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그 일본과 같은 경우엔 2주 전 제공. 아. 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리면 이 쪽대본의 역사는 굉장히 오랜 세월이 있는데요. 예. 예전에 그 MBC를 통해서 방송됐던 암행어사 혹시 기억하세요? 아유, 저 어릴 때 진짜 많이 봤죠. 네. 예. 암행어사도 사실은 쪽대본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맨 마지막 장면에 보시면 예. 그 암행어사로 나오는 이정길 씨하고 그 이면식 씨. 이면식 씨가 그 쫄랑쫄랑 따라다니는. 예. 예, 그래서 맞아요. 기억나요. 맨 마지막 엔딩 장면에 항상 그 산등성이를 걸어가면서 맞아요. 뒷모습. 이 나오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이면식 씨 인터뷰를 하면서 예. 그때 그런 대화, 그 마이크도 없고 한 상황이었는데 실제 그런 대화를 나누냐 그랬더니 그냥 서로 안부 묻는데요. 그리고 그 나중에 예. 그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 대본 쪽대본이 나와서 방송사에서 그 부분만 따로 녹음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쪽대본이 관행이 안 없어지는 게 이 대본은 작가가 쓰잖아요. 네. 이 창작의 아픔이란 게 있잖아요. 고통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두 가지 다 포함이 되는데요. 네. 이제 그 임성환 작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그 PD나 아니면 이제 연기자에 대해서 롤링을 네. 어떤 자율성이나 이런 부분을 좀 그 자기가 모든 것을 가져가려고 그래요. 아. 그리고 이제 김수현 작가 같은 경우에는 쪽대본이 사실상은 없는 상황인데 김수현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본에다가 다 써주거든요. 빨간 글씨로. 저번 주에 애드립 했는데 이번 주엔 하지 마세요. 뭐 그래요? 예. 그렇게 빨간 줄로 대본을 갖다 다 나눠주기 때문에 김수현 작가 같은 경우에는 쪽대본이 없는 상황이고요. 예. 임성환 작가 같은 경우에는 연출자도 접근이 안 돼요. 그래서 촬영일 임박해가지고 그 오토바이 택배로 대본이 와요. 아, 예. 그러니까 그 사전까지는 어떤 내용인지를 그 연출자나 연기자들이 모르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아니, 작가 입장에서도 그 미리 대본을 써놓으면 완성도도 올라가고 좋잖아요. 네. 왜 그게 안 되죠? 그게 이제 변수 부분이 예, 많고 어떤 시청자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스토리나 이런 데서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드라마가 인기를 얻다 보면은 밀고 들어오는 PPL들이 많거든요. 아, 그렇죠. 아, 그걸 또 반영을 해줘야 되니까. 반영을 해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러니까 미리 완성이란 건 장사를 생각하면 거의 불가능하다. 네. 그리고 이제 사전 제작 드라마가 어떻게 본다면 가장 정확한 대답이 될 수 있겠지만 예. 이 사전 제작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흥행성에 있어서 없어요. 성공을 하질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방송사에서도 사전 제작 드라마 완성된 거를 받으면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받기를 꺼려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시차가 발생하니까 시대 코드에 안 맞을 수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아무리 그 드라마 작가가 기획안을 쓰고 시놉시스를 썼더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디벨로퍼하는 그 개발하는 과정에 방송사 이제 그 책임 프로듀서나 뭐 이런 부분들이 관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송사에서. 그렇죠. 아. 하면서 이제 조정을 해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작가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쓰는 것보다 작가는 그러니까 사전에 쓰고 싶어도 방송사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는 거네. 그렇죠. 그다음에 중간중간 뭐 그 도움을 그걸 뭐 단순하게 뭐 입김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예. 그 좋은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그 방향을 제시하거나 뭐 이런 형태인데 그런 면에서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쪽대본이 이 뭐 이틀 전에 도착을 한다는 게 이게 실제적으로 이번에 뭐 계약서 부분에 있지만은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예, 그리고
이틀 전도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네. 하루 전이라도 저는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요? 과거 이제 그 겨울연가나 아니면 한류를 이끌었던 드라마들 같은 경우에 거의 다 쪽대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배용준 씨 같은 경우에 예.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는 배우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전에 그때 당시에도 하루 전날 혹은 대본이 나오자마자 자신의 이제 연기 선생님과 함께 동선을 맞춰보고 대사를 연습하고 해서 출연을 해요. 했는데 이 쪽대본 때문에 뭐 연습이 뭐 어렵죠. 쉬는 시간에 해야 되잖아요. 연습을 대본이 나오면 예. 집에서 하거나 아니면 뭐 예. 이런 형태가 되는데 아예 연기 선생님이 춘천에 가서 호텔에서 대기하다가 예. 대본이 나오면 거기서 분석을 해서 배용준 씨에게 연기를 이제 현장에서 지도를 해서 나온 드라마가 근데 겨울. 배용준 같은 배우도 연기 선생님이 따라붙어요? 그만큼 연습 열심히 하는 배우죠. 그러면 그 배용준 씨에게 연기 지도를 하는 선생님은 어떤 분들인가요? 한 명인데요. 저랑 굉장히 친분이 있는 배우인데 많은 배우를 키웠죠. 그래요? 예. 한예진 씨도 이 연기 선생님에게 배웠고 그래서 그래요? 연기 선생님이 단순하게 그 연기 지망생들을 가르치는 차원이 아니라 유명한 그 스타급 배우들에 대해서도 이 실제 연기를 위한 그런 가이드. 그러면 연기 선생님은 과거 배우였던 분들입니까? 배우였던 사람들도 있고 이제 연기학과 연극학과나 출신들이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 쪽대본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것이 어떤 작품의 완성도 단순히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네. 이 스태프들의 이 노동 환경을 극도로 열악하게 만들어 버리는. 네, 그렇죠. 그 주범이 바로 쪽대본이네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발표 내용에도 포함이 됐지만은 이 촬영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때는 촬영장에 휴식 시설을 갖춰야 하고 네. 촬영 중 사고에 대비해서 상당가에게 상해보험에 이제 가입을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런 부분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제 드라마 촬영이나 영화 촬영 가입을 해요. 하는데 할리우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야외 촬영을 할 때 서울 예를 들어서 LA에서 촬영을 한다면 LA시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사용을 하겠다. 예. 공공도로에서 촬영을 할 때 그다음에 이 촬영으로 인해서 일반인이 피해를 봤을 때도 보상을 해야 되는 보험 가입 증서를 제출해야만 촬영 허가가 떨어져요. 근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정이 실제적으로는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렉카차 갖다 놓고 카메라 들이대고 아무 경찰의 이 보호나 이런 형태 없이 촬영이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굉장히 시민들과도 충돌 부분이 일어나고. 제가 그 얘기 하고 싶어요. 저 뭐냐면 길거리 가다가 드라마 촬영 현장으로 이렇게 조우하는 경우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러면 시민의 통행을 그러니까 하여간 결과적으로 방해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통행을. 그렇죠. 그러면 시민한테 양해를 구하는 게 도리 아닙니까? 네. 근데 되게 고압적으로. 경광등 들고서. 네, 아직 저리 가. 내가 무슨 죄 지은 사람도 아니고. 이건 좀 뭔가 주객이 좀 뒤바뀌어 있다 싶은 생각을 불쾌한 경험이 한두 번 있었어요. 네. 이거는 좀. 아니면 불쾌한 경우, 저 같은 경우에도 네. 제가 이 방송 쪽에 알고 드라마 촬영 환경에 있어서 이해하지만 저도 항의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네. 아니, 무슨 거기 전세 냈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을 했었고 사망사고도 있었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조금 개선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참 이 방송과 상황을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참 열악한 부분이 좀 많은데 지금 문화체육부에서 지금 표준계약서라고 하는 걸 2개를 내놨다고는 합니다만은 제가 볼 땐 이거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 같습니다. 손대야 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지켜져 나가느냐 하는 문제이고 여기 두 부분 모두 이제 예외 조항이나 양측의 합의에 의해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조항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조금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원칙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지키고 그다음에 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근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관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어떤 가이드라인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 이전에 좀 알아서 좀 하면 좀 좋겠어요. 알아서 좀. 선진적이고 합리적인 관행. 제가 너무 순진한 얘기하고 있죠, 지금. 네.
알겠습니다. 자, 연예가 키워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네. 애청자 여러분께도 좀 한 말씀 공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연예가 키워드 지금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전국도 이렇고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부터 이 수요일은 이 정가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는 이런 그 고정 코너를 다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연예가 키워드는 일단 자 오늘로 일단 마무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대호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10만인 클럽 회원 김신영이 후원하는 김종배의 이슈 털어주는 남자를 듣고 계십니다. 사대강 사업 참 말이 많았는데요. 지금까지는 주로 이 정책적 오류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에서 확보한 문건이 공개가 되면서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건 바로 정책적 오류 외에 정치적 음모가 있었다는 겁니다. 대운하 사업을 염두에 두고 국민을 속였다는 점, 이건 명백한 정치적 음모입니다. 그러면 정치적 음모와 정책적 오류, 이걸 한꺼번에 뽕을 빼듯이 완전히 털어야 되는데 그 주체가 누가 될까요? 앞서서 이 박창근 교수는 총리실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검찰일까요? 근데 만약에 검찰도 박근혜 정부와 코드를 맞추고 있다면 여기서 또 뽕을 뺄까요? 일부 언론은 박근혜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칼을 빼들었다 이렇게 호평을 하던데 정말 그럴까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도출이 됐습니다. 자, 오늘 이 털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